노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맴도는 인간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으며 한순간도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근하게 다가와 나의 삶을 조종하고 내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들을 알아채지 못하면 평생 피곤한 관계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으려면 누구라도 붙잡아야 해. 이런 말에 속아 아무 인간이나 곁에 두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피곤하고 비참해집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 관계나 유지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삶을 망치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유형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려내고 버릴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피해야 할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너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우리 누구는 손주들이 용돈도 두둑이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내 친구는 자식들이 집도 사주고 요양보호사도 붙여준다던데 넌 혼자서 힘들게 사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치열하게 살면서 비교를 당해도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후회만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본인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남과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려야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비열한 점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마음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돌이켜보면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얻은 나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간들과 엮이면 오롯이 쌓아온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람은 절대 내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말이 나오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답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계속해서 비교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타인의 잣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들과 경쟁하며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만족스럽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당하며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 내 노후는 피곤하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외로워도 이런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인간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꼭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라는 문자가 오면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대개 이렇습니다. 혹시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요즘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연락이 오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무료 도우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이 뚝 끊긴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그 외에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조차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지? 밥 한번 먹자. 하지만 그 밥 한 끼가 진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은 내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입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태도가 싹 바뀝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심지어는 내가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냐? 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이런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길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냉정해져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약 연락이 왔을 때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연락을 끊거나 서운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낼수록 당신의 삶은 더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아니, 그걸 몰라? 진짜 답답하다. 넌 뭘 해도 항상 부족해. 살면서 이런 말을 듣고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꼭 남을 깎아내려야 본인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무너뜨려야 본인이 올라서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합니다. 야, 그 나이에 그거 할 수 있겠어? 아이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가 길을 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도 내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누구네 집 아들은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더라. 너는 뭐하고 지내? 내 친구는 벌써 손주까지 봤다던데 너는 언제쯤 그런 기쁨을 줄 거냐? 이런 말은 칭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닙니다. 단순한 비교를 빙자한 비하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기대에 차서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신났어? 그래서 그게 뭐? 나 같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나 때는 말이야, 그 정도는 기본이었어.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행복해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나보다 못한 위치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사람과 계속 엮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감은 점점 깎이고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내가 뭘 해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작은 행복조차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도 계속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로 만족해? 넌 원래 안 돼.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본인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깎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계속 어울리면 결국 나 자신까지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넘겨듣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말은 나의 자존감 속으로 파고들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나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행복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곁에 두어도 인생은 충분히 찬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술에 취해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술만 마시면 말을 험하게 해서 그래. 에이, 농담이야. 술김에 나온 말이지 진심은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척, 착한 척, 다정한 척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꾹꾹 참았던 속마음을 술 기운을 빌려 내뱉고 다음 날 되면 싹 모른 척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평소에 온화한 척하지만 술만 마시면 남을 깎아내리고 험한 말을 퍼붓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태연하게 말합니다.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아닙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술을 마시면 본능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식으로 감춰왔던 악의와 본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래, 술 마시다 보면 기분이 풀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결국에는 습관처럼 술만 마시면 험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서 참 피곤하다. 나 아니었으면 너 혼자서 뭐 했겠어?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 술만 취하면 저렇게 되니까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서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날이 되면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라는 핑계로 모른 척할 뿐입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기분 좋게 웃으며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본성을 드러내고 남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정신 건강이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엮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삶의 질은 엉망이 됩니다. 가끔 착한 말을 한다고 해서, 가끔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받아주며 희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본심을 드러내며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외로워도 이런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상처 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5번째,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내 말 들어. 살면서 이런 사람 꼭 한 명쯤은 만나게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한두 가지 더 경험했다고, 본인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을 나누고 좋은 뜻에서 조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방식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변했고 사람마다 사는 방식도 다르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과 대화해보면 점점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 저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들어볼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고 심지어 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비난까지 합니다. 내 말 들었으면 너 이렇게 안 됐어. 너는 왜 내 조언을 무시하냐? 아직도 그걸 몰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내 인생인데도 내가 내린 선택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 스스로 자신이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끝없이 지적하고 간섭합니다.
설령 내가 그들의 조언을 따라 해도 결과가 조금이라도 예상과 다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들었어야지 라며 비꼬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두고 적당히 흘려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당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태도를 문제 삼고 요즘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라며 더 강하게 개입하려 듭니다. 노년에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정해준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나의 선택이 정답이고 나의 방식이 가장 편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내 삶을 평가하는 사람과 엮이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끊임없이 가르치려 드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6번째, 남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야, 걔 완전 가식 덩어리야. 너 그거 몰랐어? 그 사람 착한 척하는 거지. 뒤에서 별짓 다 한다니까? 나만 알고 있던 건데 너한테만 살짝 말해줄게. 이런 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험담의 대상으로 삼고 마치 비밀을 폭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을 내 앞에서 한다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험담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독성가스를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씹히고 평가당하고 비꼬이는 말이 오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는 점점 더 독해집니다. 그 사람 요즘 돈이 좀 없나 봐. 옷차림이 영 아니더라. 애들한테 돈 쓰는 거 보니까 얼마나 벌어오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아? 그 집은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은 아주 개판일걸?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십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는 태도가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내가 그런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 이야기는 곧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험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신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와 단점을 확대해서 떠벌립니다. 그들에게는 대화의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들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결국 내 삶에도 부정적인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누군가를 경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과 남의 단점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그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두고 절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험담을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맞장구 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험담을 듣고 있으면 결국 그 도끼에 나도 중독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데 익숙해지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태도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험담 속에서 소모될 만큼 하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남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독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언젠가는 나도 그 독에 중독될 것입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험담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혼자가 외로워도 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참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평온과 거리가 먼 고통이 됩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빛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관계는 이제 그만 버릴 때입니다. 남은 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늙어서 혼자 사는 건 외롭고 비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잘못된 관계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결국 혼자 남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대는 순간 실망이 따라오고 의지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준비만 잘하면 혼자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노년입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후회는 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절대 고립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무작정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가피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작은 가정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부탁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이미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최소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거나 극도의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와주겠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멀리 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대해야 할까요? 첫째, 가까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가끔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문 앞에서 오랜 시간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줄 사람조차 없다면 그야말로 외로운 삶입니다. 둘째,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를 남겨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공통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십시오. 너무 깊이 엮이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노인 모임, 평생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의료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완전히 고립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유지하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당당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곁에 남겨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독사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연락할 곳 정해 두어야 합니다. 노년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모른 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는 이제 뉴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끝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끊긴 사람, 우편물이 쌓여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냄새가 퍼진 후에야 발견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혼자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아직은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식이 있어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연락할 사람을 최소 2명 이상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를 묻고 서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는 핑계는 노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핑계는 그 사람이 연락이 없어서 그냥 바쁜 줄 알았다라는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주는 서비스,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스마트 장비 등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반경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의 의사, 약국의 약사, 자주 가는 가게의 직원과도 가끔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관계가 쌓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택배나 신문 같은 정기적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주 일정한 날에 택배나 신문이 도착하면 배달원이 이상을 감지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독사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단절이 쌓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비상 연락망을 설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최소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라도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독사는 운명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곳을 정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해 줄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불길하다며 말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남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보낼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변의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괜히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 그 일은 영원히 하지 못한 후회로 남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먼저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죽음 명상이라고 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려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남겨야 할 유언을 정리하고 장례 방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신청이나 장례 절차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꼭 어두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감정,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내려놓고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만큼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할 때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평생 살아갈 집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관리하기 힘들어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후의 삶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거처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부랴부랴 이사를 고려하지만 이미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을 옮기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평생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친숙한 공간을 포기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안전입니다. 젊을 때는 집의 크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계단이 없는지,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지, 관리가 쉬운 구조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넓고 큰 집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노인이 되면 청소도 어렵고 유지비도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아담하면서도 관리가 쉬운 집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또한 혼자 살 것인지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노인 맞춤형 공동주택이나 실버타운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은 이르다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을 바꾸는 건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내가 나이 들었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의 집이 적절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이 많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별것 아닌 요소들이 노년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을 결정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지비와 세금, 향후 의료비까지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게 큰 집을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형태를 결정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집을 팔지 말라거나 그냥 지금 집에 사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몫이라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몸이 불편해졌을 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곳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남은 삶을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5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모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외면하겠어? 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 가족을 꾸렸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원하는 만큼 신경을 써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기대를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본인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 자식이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챙겨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거라고 믿고 돈을 함부로 쓰면 결국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노년에는 내가 가진 돈이 곧 내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거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매일 신경 써줄 수 없다면 친구를 만들고 취미를 갖고 나만의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마음을 쓰고 챙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 행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6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살 방법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어떻게 늙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맞이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존중하며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휩쓸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남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마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유지해야 합니다. 어차피 남겨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막상 본인이 가장 필요할 때 쓸 돈이 없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자립은 필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남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마지막까지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무의미하게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편안한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정리도 필수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억울함과 미련만 남게 됩니다. 평생 원망만 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기대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끌어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좋은 기억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후회만 남길 것인가.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과 자립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는 노년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불행할 거라는 건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누가 내 곁에 있어줄까? 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를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집이 있고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외로움을 달래줄 취미와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제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 실수로 평생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면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녀에게 부모는 1순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정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 부모는 조심해야 할 말들이 많아집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집안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는 한순간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혼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뭐든 말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결국엔 자녀를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연락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가장 치명적인 6가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말은 배우자 집안에 대한 험담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우리 자식이지 사돈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은 도대체 왜 그러니? 내 시댁 눈치 보지 마. 우리만 챙기면 돼. 그 집안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사돈이 뭐 그렇게 뻔뻔하냐? 이런 말들은 기혼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자식 편을 들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배우자와 그 집안을 무시하는 건 결국 내 결혼을 부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순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시부모가 며느리의 친정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장모가 사위의 부모를 깎아내리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돈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명절 때 얼굴도 안 비추고 그 집안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잖아. 사돈네가 너무 뻔뻔하게 구는 거 아니야? 너도 그 집안 닮아서 그래?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배우자와 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심한 경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거나 부모를 완전히 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부모가 내 배우자의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가족도 이제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부모의 요구가 극도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키운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배우자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 엄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그쪽도 입장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최우선이 됩니다.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족을 깎아내린다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기혼 자녀에게 배우자 집안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 가족 간의 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자식의 삶을 존중할 때입니다. 그 집안도 우리 가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니?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떠넘기는 폭탄과 같습니다. 부모는 늙어갈수록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반드시 자식이어야 할까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고 또 하나는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라는 반발심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세상은 과거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희가 나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자식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를 모시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난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은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모와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관계에서 자식들은 점점 부모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연락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난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자식들에게 내 노후가 너희 손에 달렸다는 식의 부담을 주는 순간 그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더 챙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미래를 의존하는 것보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세 번째 말은 솔직히 너보다 내 동생이 더 속을 덜 썩였어. 혹은 내 형은 정말 믿음직스러웠는데 넌 늘 걱정이야. 같은 편의 발언입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형제들 간의 감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벼운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어릴 적에는 형제끼리 경쟁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라는 질문은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쪽을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이 남게 됩니다. 편애를 드러내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관계까지 뒤틀리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형만 챙겼어. 내 동생은 아무리 못해도 예뻐하더라. 이런 생각이 한 번 자리 잡으면 형제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의도했던 것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애를 들키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다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특정 자식을 비교하면서 다른 자식을 깎아내리는 말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해질 때 자식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만 챙겼다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다른 자식들은 부모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오빠만 챙겼으니 이제 나도 모른 척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 않으려면 부모가 함부로 편애를 드러내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결국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 즉 가족 간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과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는 절대 자식 간의 편애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네 번째 말은 너희 배우자는 솔직히 별로야 같은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고 심지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 결혼을 부정하는 거야? 라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런 감정을 그대로 내뱉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부모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넌 아깝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내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솔직히 내 배우자는 우리 가족이랑 좀 안 맞아. 이런 말들은 자식을 위하는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결혼 생활에 불안을 심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식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말이 맞을까? 내 결혼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부모님이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하지? 결국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자식인데 저 배우자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부모의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생활은 부모가 아닌 본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단점이 자식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자식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이지 부모의 시선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배우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라는 지지의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걱정된다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라는 식으로 자식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부모는 자식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니 존중한다. 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번째 말은 손주들의 교육 방식에 대한 간섭입니다. 자식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많은 조부모들은 내가 애들 키워봐서 아는데라는 태도로
손주의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개입하려 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예전에 우리 때는 애가 이렇게 버릇없이 크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너네가 너무 애를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기혼 자녀들에게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우리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가? 라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육아 방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애들은 맞으면서 큰다는 식의 훈육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세대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라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충돌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방식대로 키울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손주를 조부모에게 맡기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손주를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키우는 상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며 육아 방식에 대한 강한 개입이 시작되고 결국 자식들은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손주의 교육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니?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기혼 자녀들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원합니다. 결국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지 조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방식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의 종류와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산과 관련된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 주제를 꺼내면 자식들의 마음속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분배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신뢰, 그리고 가치관까지 모두 엮여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집은 너희에게 물려줄 거야. 나머지는 나 혼자 쓸게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족 간의 감정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모가 자산을 미리 분배하겠다고 공개할 경우 자식들 간의 갈등이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대개 자신이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만큼만 받는 거지? 혹은 왜 그 사람은 더 받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불만은 자식들 간의 경쟁으로 번지며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분배 비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건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잖아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산 분배 계획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에게 이 집을 물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식은 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그 외 재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외 재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모에게 끊임없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만들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산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알 수 없지만 만약 미리 이야기를 했다면 자식들이 부모의 재정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져야 하는데 재산을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산 분배 계획을 부모가 공개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자산을 알게 되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더 많이 받을까? 왜 나는 적게 받을까?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식들의 생각과 의심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식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비화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산 분배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자식들 사이에서 신뢰를 깎아먹을 위험이 큽니다. 더욱이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누는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적 상황을 알게 되면 그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향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끼리 경쟁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경쟁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 재산이 내 것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리 자산 분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기혼 자녀는 부모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얼마든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흔들어 놓고 부모를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혼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정이지만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말을 하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틀어질까? 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꾸준히 마음을 열고 다가오도록 만드는 방법은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 태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중한 언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값비싼 보약, 피부 시술, 고급 헬스장 멤버십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돈을 쏟아붓고도 젊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늙는 건 피할 수 없지 않나? 라고 말하며 손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노화는 폭주 기관차처럼 가속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생기 넘치는 얼굴, 또렷한 정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줄 7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잣말을 자주 하며 뇌를 활성화하기입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오늘 또 밥을 태울 뻔했네. 이거 어디 뒀더라? 어제 분명 여기에 뒀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사실 혼잣말은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접어들면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하는 습관도 약해집니다. 결국 뇌는 점점 나태해지고 기능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혼잣말을 늘리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혼잣말이 뇌를 활성화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면 뇌가 스스로 사고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집중력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소리내어 말하면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극까지 더해져서 뇌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뭐 먹지? 이제부터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습관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컨디션 괜찮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방 안을 걸어다니며 이제 책을 좀 읽어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뇌는 즉각 반응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며 기억을 활성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잣말을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내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속으로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잣말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뇌를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을 시간입니다. 두 번째,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바꿔야 합니다. 몸을 가만히 두면 더 굳어지고 더 약해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관절은 경직됩니다. 가만히 앉아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움직여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굳은 근육을 이완시키며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면서 팔과 다리를 쭉 뻗어 보십시오. 서서히 몸이 풀리면서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픈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뿐만이 아닙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맨손 체조 등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면 몸이 더욱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나이기 때문에 운동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멀리하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더욱 퇴화하며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보호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 반복해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결국 퇴화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은 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활성화되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풍경을 감상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기억력 저하를 막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차이가 생깁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목과 어깨를 돌리고 팔과 다리를 쭉쭉 늘려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몸이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몸이 굳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속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가 들어 있습니까? 소시지, 햄, 베이컨, 인스턴트 국, 냉동식품, 탄산음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냉장고 속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단순히 편리한 음식이 아닙니다.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가공된 햄과 소시지는 보기엔 먹음직스럽지만 포화지방, 나트륨, 각종 방부제 덩어리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혈관이 막히고 염증이 쌓이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병을 불러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담배와 같은 등급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빠르고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겠지?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식단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야? 절대 아닙니다. 식단을 바꾸는 순간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꾼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내 몸을 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냉장고 속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계란 같은 자연식품을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음식 하나를 선택할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인가, 죽이는 음식인가?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장수와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속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건강을 망치는 가공식품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젊음과 활력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냉장고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식사 전후로 배를 가볍게 두드려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더디게 만들며 결국 복부 팽만과 변비를 유발합니다. 의외로 배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작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배를 가볍게 두드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배를 두드리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가스 배출이 원활해져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복부가 따뜻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장 기능을 최적화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전에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위장이 음식 섭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어 음식이 더 쉽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식사 후에는 손끝이나 손바닥을 이용해 리드미컬하게 배를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두드리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고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배를 문질러주면 위와 장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찾기 전에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식사 후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배를 두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편안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배를 두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노화를 막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뼈 건강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듭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이 비타민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만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노인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지며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 질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 D 합성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침이나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면 기분이 밝아지고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적당히 바깥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모자를 쓰거나 선크림을 가볍게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적당한 햇볕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은 무료이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더 활력 있게 변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오늘부터라도 햇볕과 친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6번째 방법은 가끔 손글씨를 써서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덕분에 손글씨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 뇌를 게으르게 만들고 인지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손글씨를 꾸준히 쓰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손글씨를 쓰는 것은 단순한 타이핑보다 더 깊은 기억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필기를 하는 과정에서 뇌의 감각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며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는 손가락만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덜 자극되지만 손글씨를 쓰면 손의 움직임이 더욱 복잡해지고 뇌를 더욱 활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손글씨를 쓰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몇 초 만에 답장을 하고 생각 없이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글씨를 쓸 때는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게 하루에 10분씩 손글씨를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환자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글씨를 쓰는 것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기를 손으로 써도 좋고 좋아하는 문장을 따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으로 편지를 써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상대를 떠올리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감성적인 자극이 되어 뇌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또한 손글씨를 쓰면서 필체를 신경 쓰다 보면 손의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미세한 근육 운동이 강화됩니다. 필체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뇌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손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소근육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뇌 신경망이 더욱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손글씨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매일 5분이라도 손글씨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방식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밤늦게 먹는 습관 없애기입니다. 늦은 밤 TV를 보면서 과자를 집어먹고 출출하다는 핑계로 냉장고 문을 열어 야식거리를 찾는 습관.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화를 가속하는 주범입니다. 하루 종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 저녁에라도 좀 먹어야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야식을 즐기는 순간 몸은 급격하게 망가집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 독이 됩니다. 소화기관은 밤이 되면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무언가를 먹는 순간 위장은 강제 야근을 시작합니다. 몸은 소화를 시키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몸속 염증이 증가하면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늦은 밤에 라면 하나 정도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라면, 치킨, 피자, 과자는 밤에 먹는 순간 살로 변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야식으로 섭취한 칼로리는 밤새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더욱 쉽게 쌓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각종 성인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피부 탄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자기 전 최소 3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피부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더 젊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배고픔이 해소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며 불필요한 야식을 막아줍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을 끊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식을 계속하면 복부비만, 노화 가속, 수면 장애, 위장병, 당뇨병 등 각종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늦은 밤,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젊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만 실천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며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하루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돈 없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7가지 방법, 이제 알고만 있지 말고 직접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